어, 사실 1700년도는 어떻게 보면 유럽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 시점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세의 암울한 걸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이제 동양을 따라잡는, 그러니까 따라잡는 게 아니죠. 동양을 능가하는 게 이제 저 기간에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1800년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오스만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오스만 제국이 무너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별도로 중동 역사 이야기를 할 때 할 거고요. 어쨌든 지금은 패권 국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기간 중에 프랑스에서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을 때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패권국이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존재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 시대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 이 기간 때 제일 이익을 본 사람은 영국인 거죠. 지브롤터 해협 쪽에 그 뭐지 자기네들 땅도 스페인한테 뺏어서 찾고요. 그래서 지금도 갖고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브롤터라고 알고 있는 여기 지브롤터 해협에 있는 여기인데요. 여기가 영국 땅입니다. 영국 땅이에요. 영국 땅이라서 여기 공항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여기 국경선입니다. 국경선이라서 여기는 스페인이고 여기는 영국인 거죠.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스페인 왕위기승 정쟁 때 영국에서 이제 자기네들 땅으로 만든 그런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자기네들의 그걸 비축하기 시작했고, 사실 여기까지는 스페인이 죽으면서 프랑스가 올라온 거고요. 오스만 제국도 이때 쇠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쇠퇴하는 여론은 여러 개가 있지만은 어쨌든 몇 개를 설명을 더 드리면, 은에서 금으로 이제 화폐가 전환되는 시기가 이 시대거든요. 1819년에 영국이 이제 은을 안 쓰고 이제 금을 쓰는 걸로 바꾸고, 1843년에 오스만 제국이 금으로 바꾸고, 57년에 미국이 바꿨죠.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정말 여러분 황당하겠지만은 이유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이유는 지금이랑 똑같다는 게 뭐냐면,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그 은을 썼던 이유는 은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이 신대륙에서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은의 가치가 스페인 때문에 너무 흔들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까지만 해도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중에 제일 다른 나라에서 채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걸 선택한 거죠.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금입니다. 그래서 금이 다른 구대륙에는 없었고, 실질적으로 저거를 전환한 건 그 전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나라들이 금을 돈으로 쓰고 있으니까, 금을 기축통화로 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골드러시라는 말이 생기고 금을 향해 찾아서 사람들이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프리카가의 금광이 많죠. 그리고 미국, 호주, 캐나다, 인도네시아, 그리고 러시아. 인도네시아에도 있긴 있지만 미국에서 사실상 캐고 있던 거였고요. 러시아는 시베리아에만 있었고, 이때 당시에만 시베리아를 그렇게 개척하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금은 없었던 거죠. 어느 나라에도. 호주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다 개척을 하기 전까지였기 때문에 금이 그렇게 많다라고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금과 같이 이때 채택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를 참고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1895년에 갑오개혁이라고 하죠. 갑오개혁에서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지만 그때 이제 은본이제를 하게 되고요. 1905년에 이제 금본이제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본이제를 탄 게 1905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이런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50년 이상 처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은본이제로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참 더 전이겠죠. 조선시대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뒤에 조공 얘기할 때 같이 하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은강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북한에 은강 엄청나게 거대한 거 있거든요. 그런데 은을 캐지 않았죠. 은강이 있음에도 은강을 캐지 않은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은을 금으로 전환되는 시기였고요. 이때 당시에는 이제 패권국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을 이루면서 1700년도부터 이제 자신들이 이제 스페인이 이제 저물어 가면서 있었던 최고의 그 패권에 대한 그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면서 또다시 어떻게 보면 얻기도 합니다. 근데 두 가지가 섞여 있어요. 그게 왜 섞여 있냐면, 일단은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있으면서 공황 상태에 빠지긴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절대왕정 기간 동안 군비 지출이 좀 너무 많았어요. 그 군비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압도적으로 여기저기서만 군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잖아요. 국반 이상으로 한 해 천조를 쓴다고 해가지고, 그 천조국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프랑스도 엄청나게 막대한 양의 군비를 상비군이라는 이름으로 지출을 한 거죠. 그리고 부가 엄청나게 불평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로 부의 재분배를 진행을 하는 것들을 국민들이 택한 거고, 저게 중상주의랑 같이 겹쳐서 발생하게 된 거죠. 중상주의랑 같이 발생된 거는 바로 어떻게 보면 원자재와 같이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서 팔려고 하는데, 그걸 독점해서 파는 그런 식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고, 특혜들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또 상인들은 여기저기 얘기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정신이 깨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농업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그 신에 대해서 부정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으로 내가 활동을 해가지고서 돈을 번다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상업은 내가 내 전략과 내 행동에 따라서 내 수익이 바뀔 수가 있지만은, 농업은 어떻게 보면 날씨와 기후, 그리고 내가 씨를 얼마만큼 뿌렸냐, 농업은 정직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거고, 상업은 그거에 비하면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실제로 바뀔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농업은 사기를 칠 여지가 없어요, 거의. 그런데 상업은 사기를 칠 여지가 또 동시에 또 존재하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그 신용이라고 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믿음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걸 인위적으로 거짓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밖에 없는데 100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좋다면 사기죠. 명백한 사기지만 결과가 좋으니까 사기라고 판단이 되지 않죠. 그렇지만 농업은 그런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업이 발달되게 돼 있으면 종교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저항의식 같은 게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발생해서 뭐 기본적인 신문제에 대한 여지도 있지만은, 그 전반적으로 사람들에 대한 그 깨우침이 늘어나면서 뭐 계몽주의 사회이기도 하고, 그 이후에 사회가 많이 개판하긴 했죠. 그래서 강제로 부의 재분배가 있었고, 이거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필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강제로 부의 재분배가 진행됐다라는 거고, 부의 재분배가 발생했던 거는 이때도 마찬가지로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고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뭔 소리냐면,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1795년이 돼서 기존에 있었던 리브르화를 없앱니다. 그 페이스북에서 이번에 비트코인 그 블록체인으로 만든 화폐 이름이 리브라잖아요. 리브라랑 리브르랑 뭐 다양한 파생 언어가 있는데, 아마 이런 식의 그 옛날에 통용했던 화폐, 그걸 추억하는 거겠죠. 리브르화를 폐지를 하고 이제 새로운 이제 그 화폐를 만듭니다. 새로운 화폐를 만들게 되면 부가 재분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스티유 감옥을 가서 부시든지 뭐 왕궁을 점거하든지, 부동산은 그냥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기존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뺏으려면 그 사람이 가진 돈을 없애야 되잖아요. 리브라를 폐지해버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은 국가가 새로운 돈을 발급해서 그걸 만들면 그냥 바로 부는 재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부를 재분배해버리고 이제 그 시대에 이제 영웅이 탄생하게 되죠. 나폴레옹이 30에 황제가 되고 23살 사단장인가? 하여튼 그렇게 되잖아요. 전쟁의 천재인 나폴레옹이 와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또 그 제국주의 국가가 같은 전쟁 영웅으로 만드는데,
사실 이게 좀 영웅화되는 거는 여러 개가 있긴 하지만 뭐 인위적으로 한 것도 있겠지만은 원래 강대국이었는데 왕조가 무너졌어요. 왕조가 그 국민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죠. 그 국민들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주변에 있는 왕조 나라들이 자기네들에 대한 왕권,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패권에 대한 체인지인데, 패권에 대한 체인지가 위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레판토 회전 때까지만 해도 합스부르크 가문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왕권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봉건주의든 어떤 왕권인 얘들과 이 나폴레옹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왕과 귀족들과 이제 어떻게 보면 왕과 귀족이 아닌 사람들, 그 아름 사람 간의 이제 패권 전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게 요 타이밍부터 오게 되는 거고, 요 타이밍부터 올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이라는 것 자체가 불안정해지면서 금으로 채택을 하게 되는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그 과정상에서 다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앞뒤가 바뀌었죠. 은으로 금으로 전환되는 건 결과론적인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프랑스에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분명히 나는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가난하고 항상 먹을 게 부족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은이라는 것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게 되고, 그 믿음이 사라짐에 따라서 화폐 제도들에 대한 개편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기존에 있었던 봉건제 국가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그때 당시에는 은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봉건제 국가들이죠. 은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봉건제 국가들이 이제 은을 사용하는 국가들과 은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력들 간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나폴레옹 전쟁과 그리고 미국에 대한 독립전쟁에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이 나폴레옹이 위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주변 나라들이 혁명 국가잖아요. 왕을 무너뜨리고 나온 혁명 국가. 그건 이제 어느 나라든 그 기득권 세력들이 상업을 계속, 중상주의나 상업을 계속 발전을 시키게 되면 그건 시대의 기류니까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들에 대한 반란이 생길 거고, 반란이 생기면 반란이 계속 파급될 텐데, 반란이 파급된 것들에 대한 뿌리를 뽑기 위해서 프랑스를 이제 죽여야 되는 건데, 나폴레옹이라는 전쟁의 신이 프랑스를 구한 거죠. 물론 프랑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비군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었고, 이미 경제력 자체가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땅도 크고 안정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거기다가 이제 나폴레옹까지 싸움을 잘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떻게 보면 국경을 이렇게 확 늘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명언도 있어요. 그 민족주의라는 개념이 이때 처음 나폴레옹 시대 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왕의 밑에서 용병과 같은 마인드로 전쟁을 하는 사람과 나의 국가, 나의 조국을 위해 오너십을 가지고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전투력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뭐 하여튼 그런 식의 얘기가 같이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서 하게 되는데, 뭐 자기 자신도 어쨌든 통영에서 다시 또 황제가로 지칭해서 결국은 시진핑과 비슷하게 독재화를 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지켜내긴 하잖아요, 국가를. 그래서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프랑스도 그 전쟁이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인류의 역사에서 전쟁이 없이 패권 국가가 바뀌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요. 프랑스 혁명이 오기 전에 그게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지만은 1775년에 미국의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을 프랑스에서 많이 지원을 했죠. 그러면 75년에 미국에 대한 독립전쟁을 후원하고, 그 다음에 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생기고, 그 다음에 95년에 자신들의 주 통화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아니 전 유럽을 대상으로 전쟁을 펼치게 되는 스토리로 가게 되는데, 표기상으로 맞춰 보도록 하죠. 190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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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5년에
결국 이 현상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미국이 영국에 대한 독립전쟁을 후행해서 100년 후에 자유의 여신상이랑 에펠탑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서로 간의 우애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프랑스가 우리 입장에서 미국인 거니까 우리도 광복 100주년이 되면 미국한테 뭔가를 해주고 LA나 뭐 이런 데다가 뭐 하나 이렇게 올려주고 우리도 뭐 하나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결국은 프랑스가 미국을 도와줘서 어떻게 보면 패권을 잃어버리는데 영향을 좀 받았죠. 왜냐면 내정에 좀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내정에 신경을 쓴 게 아니라 영국을 너무 견제하다 보니까 신재력에서 영국을 너무 견제하다 보니까 이제 내정에 신경을 못해서 프랑스 혁명까지 발생한 걸 수 있으니까요. 자, 프랑스 입장에서 살펴봤고 이제 영국 입장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국은 1797년부터 진행된 프랑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태안을 일단 정지를 했어요. 그래서 1797년 이제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전쟁을 했죠. 왜냐면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5년부터 미국 독립전쟁을 후원하면서 계속 사사건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영국하고 프랑스는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전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원수지간이고 원수지간이기 때문에 지금도 EU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묶으려고 해도 잘 안 묶이는 거죠. 또 신기한 건 그러니까 미국을 독립시켜준 나라는 프랑스인데 실제로 영미계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본이나 문화적인 얘기를 할 때 문화적으로는 또 영국에 종속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약간 영국과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건 또 역사의 또 매력처럼 느껴집니다. 아무튼 영국은 이제 계속 전쟁을 했어요. 이제 전통적으로 아주 오래전부터. 그렇지만 이제 18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제 슬슬 넘어가는 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죠. 여기서 빼먹을 수가 없는 게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로스차일드 가문 관련해 가지고서 막 음모론이랑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금 뭐 미국을 이끌고 있는 그런 가문도 아니 사실상 로스차일드가 패드다 그러면서 미 연방은행도 전부 다 로스차일드다 뭐 그런 식의 이제 뭐 소설이든 진실이든 그런 얘기가 있고요. 로스차일드가 얘기를 할 때 빼먹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나폴레옹 전쟁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전쟁 때 이제 프랑스가 이기냐 영국이 이기냐 그 얘기에 베팅을 하는데 그 단계에서 하루 빨리 얘기한 다음에 영국이 졌다라고 거짓말을 퍼뜨린 다음에 영국 국채를 팔아치우니까 이제 그걸 싼 값에 다 산 다음에 그걸 다시 또 사들여가지고 승전보를 올려가지고 차익을 벌였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아무튼 뭐가 어떻게 됐든 뭐든 간에 확실한 건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의 패권의 상승과 함께 같이 해왔다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로스차일드가 전통적으로 패권 가문이었던 합스부르크 가문에도 어떻게 보면은 고리된 것 비슷하게 이제 돈을 줬었고 영국에서도 했었고 또 프랑스에서도 했었고 그러니까 유럽 전체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다 한 거죠. 돈으로서 뭔가 이것저것 다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개념이 이제 전통적인 중상주의 개념이 아니라 영국을 이제 떠오르는 국가로 만들었던 거는 이제 자유무역주의입니다. 자유무역주의에는 이제 정말 익숙한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얘기해야 되는데요.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억제하는 요소는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중상주의라기보다는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하여 이제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무역은 누구에게나 유리한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할 때 이웃한 두 섬에 각각 한 명씩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자
두 사람은 생존을 위해 물을 찾고 물고기를 잡으며 거처를 마련하고 관리해야 한다. 한 사람은 젊고 건강하며 교육을 받아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쉽고 빠르게 일을 할 수 있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늙고 약하여 느리고 힘들게 일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두 사람이 생존을 위해 해야 하는 경제활동을 비교해보면 어떤 것은 그 차이가 매우 큰 반면 어떤 것은 차이가 적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이때 두 사람이 따로 떨어져 모든 결제활동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서로 잘할 수 있는 부분만 생산하고 교환하는 것이 이들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 즉 성과 차이가 큰 일은 젊은이가 하고 그동안 노인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것을 하여 교환하면 둘 다 전체 노동시간을 줄이고 더욱 풍족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무역은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에 흑자 적자라는 개념이 원래 있으면 안 돼요. 흑자 적자가 아니라 균형인 거죠. 그리고 인형 생산물의 증가에 의해서만 도시가 발달하기 때문에 인형 생산물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이제 최적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무역을 규제하기보다는 무역을 할 자유를 상인들에게 부여를 해서 보이지 않는 좀 가격이죠. 그 시장이 스스로 그걸 찾아가게끔 하자라는 거고, 저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앞서 설명드렸던 가격도 있지만은 이자율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이자율을 조정하게 되면 신용들을 창출하고 그렇게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원래 이 논리가 찬성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국내에서 생산하라 제조되는 상품과 경쟁 관계에 있는 모든 외국 상품의 수입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소비자의 이건 그냥 원문 그대로입니다. 점에서 국내 소비자의 이익은 명백히 생산자의 이익에 희상되고 있다. 이런 독점이 거의 언제나 이야기하는 가격 상승을 소비자가 감수해야 하는 것은 거의 전적으로 생산자의 이익을 위해서다. 독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생산자라고 한 건 그때 당시에만 다 독점 기업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중상주의라는 것 자체가 농업에 반대다는 개념이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중상주의는 상업을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비농업을 중시하는 건데, 비농업이 기업들이 하나이다 보니까 일시당초 독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독점을 반대하는 개념으로서 이 개념이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독점을 하게 되면 이제 생산자가 대부분 귀족이나 아니면 돈 많은 그런 일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요 얘기가 있었던 거고,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보다 값비싸면 이를 수입해야 사용하는 게 마땅한데 무역 장벽으로 인해 국내 소비자가 값비싼 제품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은 피해를 보고 국내 제조업자만 이익을 보기에 중상지에 의해 장려되는 것은 부자의 이익을 위한 산업일 뿐이다 라고 아담 스미스가 주장을 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면 보호무역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죠. 보호무역을 하자는 게 아니라 원래는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냐면, 귀족이 그 무역을 독점하고 있으니 귀족의 무역 독점 권한을 빼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호무역이 좋다 나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보호무역을 하라는 얘기가 메인이 아닌 독점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상 메인인 거죠. 그렇지만은 뭐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설명을 하거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들 그렇게 설명하죠. 독점을 잘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규제를 하면 안 된다. 규제를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게 대기업한테 유리해요. 대기업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논리를 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이 사회를 이끌어라 가야 그 뭐라고 볼까요? 대기업들이 더 이익을 보는 구조로 세상을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교육도 그 방향을 향해서 이제 교육이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방향에 의한 도서나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그렇게 계속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아담 스미스는 애시당초 그렇게 자유를 찬성했던 이유가 독점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찬성을 한 거지. 지금 우리가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는 거랑은 좀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런 자유무역주의를 이제 적극적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수입을 적극적으로 했어요. 수입을 적극적으로. 포인트는 거예요. 수입도 적극적으로 한 거죠. 물론 수출도 적극적으로 했지만 수입도 적극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개념이랑 다른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예에서 중상주의라 함은 공업과 무역을 장려해야 되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웬만하면 원자재도 수출하지 말고 공산품 만들어서 무조건 수출해라 라는 거였고, 또 뭐 이제 우리가 무조건 흑자를 내야 된다. 우리는 무조건 흑자를 내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동할 것이다. 뭐 이런 논리였죠. 자, 그래서 자유무역주의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영국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방법이 바로 뭐냐면, 영국은 천연한테 은을 줘요. 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은을 주고 자기들의 화폐는 금으로 바꾼 거죠. 자기들의 화폐는 금으로 바꾸고, 영국은 청나라는 그때 당시 은화만 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은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영국하고 청나라는 청나라가 일방적으로 물건을 팔고 영국이 일방적으로 수입을 했기 때문에 무역 적자라는 말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저는 좀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반대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영국이 의도적으로 은을 청나라에 다 몰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위에서 은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오죠? 신대륙에서 스페인 거쳐서 30년 이제 터트리고, 그다음 프랑스까지 왔다가 프랑스에서 부의 불균형까지도 와버리는 상황인 거죠. 이 은을 여기서 처분하는 거예요. 청나라에다가. 그리고 자기네들은 화폐 개혁을 하는 거죠. 이미 프랑스 위에 설명을 드리면서 화폐 개혁 쪽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청나라에 막대한 양의 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올리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편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생산성을 떨어뜨려요. 야, 이거 윈윈이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통화를 이제 바꾸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자기네들은 은으로 교역하지 않을 거니까. 예, 엄청난 논리잖아요. 기적의 논리. 이거 최근에 이런 느낌 어디서 받지 않으셨나요? 예,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뒤에서 정리를 할 텐데, 일단은 오늘은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났고 강의도 굉장히 길어져서 여기서 일단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나폴레옹 전쟁 얘기를 하면서 프랑스의 패권이 영국으로 전이되는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었어요. 사실 프랑스하고 명나라하고는 좀 비슷한데, 명나라가 청나라로 교체되는 시기에 명은 어떻게 보면 청의 침략에 의해서 망했다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상 그 내부에서 반란이 너무 많이 발생했고, 그 내부 반란에 의해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내부를 지키지 못해서 청나라가 이제 넘어간 그런 구조죠. 이 프랑스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주변을 둘러싼 나라들 간이 그 절대 강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둘러싼 나라들이 원체 명나라가 큰 나라였고, 그 주변의 명나라로 이제 침공을 할 만한 그런 큰 국가들이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제일 거대했던 세력인 청나라가 어떻게 보면 독식하기 굉장히 좋은 상황이었고, 청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사실상 조선밖에 없었는데, 조선도 병자호란으로 완전히 깨진 상태였기 때문에 뭐 조선이 청나라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도 전혀 아니었죠. 또 명나라 같은 경우는 내부의 경제 불황으로 이제 무너졌지만은, 결국 그 운동으로 해서 민족주의나 혹은 그 평등을 기반으로 한 어떤 선진적인 사회를 구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왕이 되겠다고 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기존의 기득권층에 대한 반기로서 반란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그 큰 비전을 제시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또한 명나라의 군대는 청나라의 군대에 비해서 또 반대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절대왕정 시대에 이미 상비군 제대로 완벽한 매우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명나라는 이제 청나라의 그거가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명은 청나라로 교체가 됐지만은, 프랑스는 다른 나라의 외세 침탈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해외 전쟁, 그 본토에서의 전쟁이 아닌 해외에서의 전쟁을 진행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어찌 보면 방어적 전쟁에 가까운 방어적 전쟁이라 좀 웃길 수 있겠지만은 방어적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아무튼 그 과정에서 결국은 영국이 사실상 패권을 이어받게 되고요. 영국이 사실상 패권을 이어받으면서 앞서 설명드렸을 때 영국은 어떻게 보면 청나라에 대해서 의도한 무역 적자를 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그리고 아편 무역을 하긴 했지만은 아편뿐만 아니라 은까지 같이 그 시중에 유통되는 양을 많이 늘림으로써 물가도 상승시키고 생산량도 안 좋게 하는, 어떻게 하면 청나라의 경제를 밑바닥부터 해치는 그런 아주 고도의 작업을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이어서 계속 하려고 하고 있어요.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제 독일, 오스만 제국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데, 원래는 완전히 독일이 패권 국가가 새롭게 돼야지 되는 그런 분위기였죠. 하지만 100년이 안 돼서였을까요? 아니면은 어떻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일이 시도한 그 노력은 패권국이 되지 못했죠, 독일이. 그래서 다시 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1차 세계대전은 사실상 완벽하게 오스만 제국이 패망기로 들어가서 인류 역사에서 이제 오스만 제국은 완전히 사라지고 터키라는 작은 국가만 남는 그런 역사가 됐는데, 제가 이슬람교에 대해서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종교는 그러니까 천년전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슬람교가 제일 최신의 종교잖아요. 불교가 제일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교가 나왔는데, 종교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최신의 과학의 집산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는 가장 나중에 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가장 선진화된 종교였고, 실제 율법들이나 이런 내용들도 만약에 1000년 전 기준으로 이 내용을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법 내용은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시대의 변화로 과학이 더 이상 과학이 아닐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즉 이슬람교도에서는 율법에 이자가 고리대금업이라고 하는 모든 그 은행업들을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은행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전 취식, 그러니까 그 자본 수익이라고 할 수도 있는,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자본의 힘으로 계속 자본을 낳는 그 현상을 간파하고, 그걸 기반으로 근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자를 금지하는 조항이 코란 안에 있죠. 그런데 문제는 시대의 변화로 더 이상 과학이 아닌 것들에 대한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오스만 제국이 패망기로 들어간 거에 대한 원인을 여러 가지를 찾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더 이상 오스만 제국의 통합을 이끌었던 그 이슬람교가 더 이상 최신의 과학과 같은 그런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 왜 그러냐면 1700년대 유럽이 이 기간 중에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었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바로 은행의 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은 은이 있는 곳이라고 해가지고서 은행이라고 이름을 줬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은행은 없죠. 대부분 다 이제 현금과 신용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은행인데, 이걸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거랑 비슷합니다. 우리도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연봉 때문에 일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선시대 때는 어떻게 일했냐면, 노비이기 때문에 일했거나 양반이기 때문에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의 가르침, 남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했던 거죠. 심지어 국가에 은강이 있어도 누구 하나 캐려고 하지 않았고, 국민들은 그 자체로 만족하면서 살았어요. 성리학이 나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확실한 건 과학기술을 등한시하고 상업을 등한시하긴 했지만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 않았지만은 물질 외적으로는 풍요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질적으로 풍요해야지만 행복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건 반드시 그렇게 측정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물질 사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 진실인 사회죠. 그래서 누구나 다 개개인이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연봉,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돈은 버는 양이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더 열심히 살려고 하고, 그거를 위한 삶을
누구 하나가 다 그거를 준칙으로 삼고 인생을 살아가죠.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뼛속까지 깊이있는 이런 사고방식은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얘기해서 한국민은 근면하고 빨리빨리 일한다라는 그것조차도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인정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스만 제국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이자를 금지한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굉장히 이슬람 제국이라는 것 자체가 상공업을 하기 굉장히 유리한 그 중간 지역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 쪽에서 상업 장치를 어떻게 보면 그 로스차일드로 불리우는 대규모 은행 집단들이 이슬람에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슬람 율법에서 그런 걸 통제하지 않았더라면 진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금권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슬람교도에 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 이후에 뭐 다시 그 신이 내린 축복이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이슬람 땅에 또 석유가 제일 또 많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시 뭐 많이 분열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걸 봤을 때, 만약 그 사람들이 금권을 가지고 있으면 동시에 석유까지 그렇게 찬출하고 있었는데 중간에서 무역도 좀 하고 더군다나 과학기술도 엄청나게 발전했다 라고 하면 거의 완전 슈퍼 사기 캐릭터 수준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아주 별도의 시간으로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오스만 제국은 결국은 제 생각에는 이러한 은행업, 신용에 의한 경제 상황, 이걸 가속하지 못해서 저는 세계 경쟁에서 처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오스만 제국이 왜 망했냐라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패권국 영국이 어떻게 독일에게 힘을 점점 빼앗겼는지를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어이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1차 세계대전의 결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이기고 독일 오스만 제국이 패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전국 독일은 뒷부분에서 패권국을 지위를 갖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만일 독일이 전쟁에서 영국을 이겼더라면 독일이 1914년 즈음부터 아마 세계 패권을 잡았을 수 있겠죠. 하지만 영국이 그렇게 쉽게 자신들의 패권을 내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럼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죠. 패권국 영국이 이제 그 패권 자리에 완벽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거는 모두가 말하는 바로 산업혁명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산업혁명과 함께 자유무역 사상에 대한 보급이 굉장히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얘기는 어디서든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자유무역 사상에 대해서 위에서 경기 사이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비교에 집중하여 분업화하는 것이 모두 다 이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고물버기라는 얘기가 있는데 영국은 그 전까지만 해도 1800년대까지만 해도 위에서 위에 있는 나라들이 동일하게 진행을 했던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어요. 중상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었는데 중상주의가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이제 슬슬 나온 거죠. 중상주의가 왜 필요하냐? 국내산 곡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곡물 수입을 금지하거나 수입 곡물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곡물법이었는데, 자국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은 곡물법을 이제 계속 유지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교 이론을 통해서 곡물법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산업혁명에 이제 들어가면서 그냥 쌀을 재배하는 것보다 아니 쌀이 아니죠, 밀이겠죠, 재배를 해도 그런 곡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빨리 공장을 짓고 빨리 노동자들로 하여금 공장에서 일을 하게끔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적으로 봤을 때 그 농산물을 보호하는 정책보다는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비교 이론이 그때 같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곡물법 폐지를 주장했었는데, 비교에는 두 가지 유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 우위죠. 잉글랜드는 포도 생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고 옷감 생산은 비교적 적은 비용이 든다.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옷감을 모두 잉글랜드보다 적은 비용으로 생산한다고 할 때 포르투갈은 포도주와 옷감을 잉글랜드에 비해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절대 우위에 의해서 포르투갈이 포도주와 옷감을 생산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뭐 뻔한 얘기이기 때문에 별 그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 우위인데요. 비교 우위는 상기에서 잉글랜드는 포도주를 포기하는 대신 옷감을 생산하고 포르투갈은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포도주에 집중하면 총 생산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났다라는 것을 비교 우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뭔 소리냐면 잉글랜드는 포도주 생산도 못하고 옥감 생산도 못한다는 거예요. 포르투갈에 비해서. 예를 들어 뭐 포르투갈이 노예 무역을 통해서 아니면 혹은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해서 옷감을 더 싸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포도주도 싸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는 잉글랜드 정말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지주제가 아니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겠죠. 대신 옷감은 공장만 지어서 만들면 되니까 비교적 포르투갈보다는 덜 잘 만들지만 그래도 만드는 게 포도주에 비하면 낫다라는 거죠. 바로 이게 비교우인데 이런 상황에서 잉글랜드가 옷감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국가마다 비교우위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있는 것에 집중하면 비교우위에 있는 것에 집중해서 생산을 하게 되면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증가하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사람의 기준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절대우위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죠. 비교우위는 모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모두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일을 잘하지 못하는 일들 중에서 자신이 더 잘하는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게 좋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업하고 협조하는 능력인 를 기본으로 한 무역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거고, 원래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이거를 기반으로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원래 거래라는 것 자체가 이런 걸 기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별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수치적으로 풀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계량경제의 시작이 저기서 이제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무역과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그 항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논리를 펼치면서 이제 영국은 비교의 강화를 위해서 이제 농산물 쪽에 대한 공물법을 폐지하고 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했죠. 그리고 그 결과 빈부격차가 또 크게 증가를 했고, 공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영국 스모그,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환경오염은 모두가 날아갔는데 이익은 일부의 그 공장주들만 가져가는 그런 불합리한 사회, 그런 것들도 똑같이 지금의 중국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영국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미국은 미국 남북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1817년까지 그 산업혁명과 자유무역이 보급되어 있던 그 기간까지는 굉장히 핫했어요. 그런데 미국 남북전쟁 이후부터 슬슬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영국 역시도. 그래서 미국 남북전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과 영국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미국이란 나라는 패권 국가들이 계속 그 제일 많은 땅을 차지했어요. 제일 먼저 패권 국가였던 스페인이 사실상 멕시코부터 미국에 있는 서부 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을 다 지배를 했었고, 하지만 개척은 하지 못하는 상태였죠. 지배만 하고 있을 뿐이지. 그리고 프랑스가 루이지애나를 비롯한 그 미시시피 강유역의 그 길 따라서 중부를 전부 다 지배하고 있었죠. 그리고 영국은 이제 그 동쪽에 있는 해안가 정도를 갖고 있었는데, 결국 이 패권 기지 미국의 독립전쟁 쪽을 지원을 하면서 프랑스의 힘도 빠지면서 미국은 완전히 독립적인 세력으로서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국의 지배 아래, 지금 영미계 자본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미계 자본이 시작되는 스타팅을 바로 이 남북전쟁 시즌부터 공업이 활성화되고 미국이 성장하면서 영미계 자본이 미국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됩니다. 미국은 독립했지만 자본은 완벽하게 독립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미국과 영국은 이제 주주는 영국이고,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미국인인, 약간 이런 식의 구조라고 할까요? 그런 식의 구조를 이제 이 시간부터 만들게 됐죠. 지금은 달러가 굉장히 통용되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미국은 달러를 썼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현대 달러가 만들어진 건 1900년대 이후고,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달러가 없었습니다. 미국에는 달러가 없었고, 링컨이 처음으로 미 합중국 지폐를 발행을 했죠. 그래서 당시 미국 북부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생산량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금이 없었어요. 위에서 그 세계적인 트렌드가 결국 영국에 의해서, 혹은 영국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은행 가문들에 의해서, 혹은 어떠한 청나라라는 어떠한 그 무역 경쟁 상황에서, 혹은 은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회적인 문제 차원에서, 그것이 어떤 이유이든 간에 금으로 대체가 됐고요.
문제는 그 금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제 반대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당시 상황은 북부는 생산량이 굉장히 많은데 금이 없는 거죠. 금이 없다는 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제가 위에서 설명드렸던 경제 기본 이론에서 바로 요 부분인 거죠. 바로 이 디플레이션 상황인데 국제 생산성이 향상되고 무역을 통해 불안파가 촉진되었는데 그만큼 실용이 생산되지 않으면 그만큼 돈이 찍어내지 않으면이죠. 그만큼 돈을 찍어내지 않으면 디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과 같은 정의구현 실패 효과가 나타나는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버리면 예금을 내가 해놨는데 예금을 한 미래의 돈이 그 화폐 가치를 유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벌어놓고 10년 후에 100만 원을 갖다가 쓰려고 하는데 내가 늙어서 죽을 만 할 때 그 100만 원이 100만 원의 가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밥 한 끼의 가치만 할 수도 있는 그런 불행한 상황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이제 생기게 되는 거고요. 디플레이션은 반대인 거죠. 디플레이션은 단순히 그 돈을 들고 있던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돈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죠. 생산성을 두 배로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은 돈을 두 배로 벌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돈을 두 배로 버는 게 아니죠. 가격이 내려가서 오히려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그 모든 효익을 얻는 효과가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도 경제 정의 구현의 실패고 디플레이션도 경제 정의 구현의 실패인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중에 있는 두 번째 바로 이 금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이 기존된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많이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부 생산량이 많은데 금이 없는 그 비정의 사회였기 때문에 에이브리엄 링컨이 얘기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금권 권력은 평화시에 국가를 잡아먹으려 하고 역견시에는 반역을 꾀한다. 그것은 군주제보다 더 포악하고 독재보다 더 거만하며 관료제보다 더 이기적이다. 나는 가까운 미래에 나를 무력하게 하고 내 조국의 위험을 앞에 떨게 하는 위기가 닥쳐올 것을 알고 있다. 기업이 왕자를 차지했다. 타락의 시대가 뒤따를 것이고 재부가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공화국이 파괴될 때까지 금권 권력은 대중에게 피해를 끼치며 그 권세를 확장할 것이다. 예, 이게 실제로 국가가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어떤 국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합의된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돈에 의한 그 물질적 흐름에 의한 현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비슷한 시기 때 부의 불평등화 그리고 소수의 은행권들이 다수의 이제 부를 집중하는 현상은 이때도 반복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반복됐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제 사회주의를 포명하면서 자본이라는 거에서도 얘기를 하죠. 경쟁은 대립하는 자본가의 수에 정비례하며 대립하는 자본가의 규모에 반비례한다. 경쟁은 언제나 수많은 작은 자본가의 몰락으로 끝난다. 이들이 보유했던 자본의 일부는 전복장의 소유에 넘어가며 나머지를 소신낸다. 라는 말도 했죠. 경쟁이 사실상 이제 이 국가랑 비슷해요. 일본의 전국시대가 그렇고 중국의 그 춘추전국시대가 그렇죠.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들이 쪼개져 있으면은 통일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느 한 나라가 그런 비등비등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큰 나라가 되면 그리고 그거를 다른 주변 나라들이 돌림방을 못 해가지고 그 나라가 커지는 거를 내비두게 되면 결국 그 나라가 장기적으로는 통일을 하게 된다라는 그 논리인데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금권에도 있는 거죠. 예, 큰 회사가 자연적으로 작은 회사를 쉽게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작게 경쟁을 할 때는 완전하게 자유롭게 경쟁하지만 이제 매기가 조금 큰 생물이 나타나게 되면 그게 더 이상 그걸 먹고 더 커지기 때문에 그 현상이 반복된다는 거죠. 그거는 국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회사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FRB는 1913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전까지 미국은 주마다 민간은행에서 발행하는 수표가 있었고 그 수표가 곧 돈이었죠. 그래서 링컨과 케네디가 둘 다 암살을 당하는데 둘 다 특징은 정부가 발권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제 암살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다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 있어 보여요. 만약에 트럼프 형님께서 발권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이제 암살 당할 수도 있겠죠. 그건 이제 모르겠어요. 1862년에 이제 남부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금태안을 정지하고 다시 남부전쟁 끝내면 한참 후에 금태안을 제기하게 되는데
미국 남북 전쟁은 보통 얘기할 때 노예 전쟁이다. 노예 제도를 해방할 것이냐, 노예 제도를 해방하지 않을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거를 경제적으로 자유무역주의자와 보호무역주의자 간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마치 뭐랑 똑같냐면 지금도 우리 FTA 같은 거 하잖아요. FTA 같은 거 하면 우리나라의 농산업은 다 죽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커진다. 그러면 농업을 하는 다수의 국민들은 다 피해를 보고 소수의 그 자동차 회사나 삼성전자 같은 수출 기업들만 이익을 보더니 이것이 올바르느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거랑 똑같은 게 남북 노예 전쟁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는 자유무역 국가를 주장했었고요. 그래서 영국과 아주 긴밀히 자유무역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해서 농업 중심의 산업이 재편되어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북부는 보호무역이었어요. 북부는 보호무역이었고 공업을 중시해야 된다라는 게 기본 논리였죠. 사실 이때 남부가 영국에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았다라고 해요. 은행에서 이렇게 돈을 빌리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남부가 이겼더라면 혹은 영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남부가 완벽하게 독립을 할 수 있었더라면 반대로 영국한테 프랑스랑 독일이라는 존재가 없었으면 아마 영국이 미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엄청나게 많이 행사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프랑스와 독일 같은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영국은 함부로 미국의 남부를 지원할 수 없었고 뒤에서 금융적으로만 지원했었죠. 그리고 결국은 북부가 보호무역을 기반으로 한 공업국가였고 또 이제 강력한 어떻게 보면 공업국가이다 보니까 해군력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 북부도 똑같이 유럽에서 차관에 대한 그 니즈가 있었어요. 그런데 남부는 차관을 했고요. 북부는 차관을 하지 않고 이제 돈을 발권한 거죠. 돈을 발권하고 그다음에 그 돈을 발권한 걸 기반으로 이제 된 거죠. 근데 돈을 발권할 수 있었던 거는 딴 게 아니에요. 디프레션이 있었다고 그랬고 생산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생산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돈이 없어서 그 부가 돈이 있는 영국이나 다른 패권국한테 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네들의 돈을 찍어낸 거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아무나 돈을 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돈을 찍어내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없기 때문에 생산되는 물건에 비해서 돈이라는 것 가치가 없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거는 유리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는 돈을 찍어내는 게 굉장히 큰 해악이 될 수 있는 거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무역국가 같은 경우는 그게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겠죠. 어쨌든 그래서 북부가 승전을 하게 되는데 북부는 통일 후에 남부의 모든 해외 침을 변제하는 걸로 처리해버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자신들의 화폐가 이제 그들의 화폐들이나 그런 금융적인 종속정에서 어느 정도 좀 헤어나오고 자신들의 화폐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명목의 자본이랑 그래도 영향력 내에 있으니까요.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분리돼서 나오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미국 남북 전쟁은 패권국 영국에게 어떻게 보면 패권을 더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미국을 그렇게 내비둔 거죠. 미국을 내비둬서 이 이후에 미국이 결국은 패권국으로 만들어가주는 길을 이제 열어준 거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도 남북 전쟁이 있었죠. 북한이 있든 남한이 있든 여기서 북한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겼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도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이 결국은 두 국가의 분할로서 그냥 끝났는데 만약에 미국이 저때 두 국가의 어떠한 세력이 있어서 미국 스스로가 스탠드얼론 하지 못하고 통일이 되지 못하고 두 나라로 분열이 됐으면 아마 지금 세계의 패권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겠죠. 어느 다른 나라가 갖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역시 물론 그건 북한이 통일을 해버렸으면은 아마 자유무역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자유무역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죠. 통일을 해가지고서 물론 지금 김정일, 김일성 지금 상황이 계속 독재자 그거기 때문에 우리가 러시아처럼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중국에 완전히 복속된 속국의 영향으로서 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은 아무튼 미국이 그때 당시 이렇게 분열이 되지 않고 통합되지 않았더라면 분열된 이후에 통합되지 않았더라면 지금과 같은 패권국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이제 일이 있고 나서 1873년에 공황상태에 영국이 빠지는데요. 영국이 공황상태에 빠지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영국에서 돈을 막 빌려줬는데 남부가 져버리는 바람에 채무를 변제에 못 받아가지고 공황이 왔을 수도 있겠죠.
사실 뭐 경제 문제가 어디서 터지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건데, 확실한 건 1873년에 공황이 빠지기 전에 세계적으로 계속 저금리 현상이 계속 왔다는 거죠. 세계적으로 계속 저금리 현상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똑같아요. 똑같다라는 게 뭔 소리냐면, 지금도 그러잖아요. 위에서 제가 우리나라 설명드렸을 때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그 금리가 훅 떨어지고,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어디에 있었지? 예, 여기 있네요. 금리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금리가 굉장히 높았다. 금리라는 건 투자 여력을 했죠. 더 이상 그 개척지, 그 국토와 그런 그 사회를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죠. 그 여력이 얼마만큼 남아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데, 물가상승률을 제외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이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더 이상 10%대의 금리가 아니라 주저앉죠. 이 주저앉으면서 물가상승률도 그만큼 좀 많이 줄어들긴 하는데, 이게 바로 중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더 이상 투자하지 않고 중국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또 우리는 IMF 이후에 자율변동 환율제를 채택하면서 더 이상 고정환율을 쓸 수 없어요. 고정환율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고정환율이란 그 돈을 일방적으로 끌어모으는 그런 블랙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건 통제되는 거죠.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 돈이 들어오게끔 한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금리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아작나는 그런 현상을 발생할 수밖에 없죠. 이런 현상은 왜 발생을 하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통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호무역으로 공업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미국으로 가는 겁니다. 돈들이 미국으로 가고, 물론 미국 남부에다가 투자한 돈도 없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1870년에 대공황이 오기 전에 세계적으로 저금 현상이 발생을 하고, 사실 이때는 미국도 저금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도 이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데, 독일하고 미국이 영국이 있었던 산업혁명의 그거를 이제 자기네들의 개척지에 이제 투영하는 이제 핵심 시기가 됩니다. 이 시기가. 그렇기 때문에 돈이 이제 독일과 미국으로 이제 흡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독일은 정말 완전한 보호무역주의를 가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완전한 보호무역주의라기보다는 그래도 예전에 완전 영국의 지배에 의해서 완전 자유무역을 할 때랑은 좀 더 다른 그런 방식의 이제 무역을 하게 되죠. 이 1873년 공황에 의해서 비엔나 증권 시장이 대폭락하고, 오스트리아 완전히 변방국으로 나가게 되고요. 독일을 제외한 프랑스, 영국, 미국에 전이를 되게 되는데요. 1873년부터 모든 국가가 은 대신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을 하는데요. 뭐가 먼저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은이 너무 많아서 저금리 기조로 간 것인지. 은이 너무 많으면 저금리 기조로 갈 수 있죠. 왜냐면 시중의 생산량은 그대로인데, 은강이 너무 많이 개발돼가지고, 아니면 혹은 그 은강을 개발하고자 비효율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그 돈을 가지고 왔을 때 물건으로 교환할 수가 없다면, 사실상 개척지를 개척할 의지가 많이 감소되기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그렇게 높은 수준이 되기는 좀 어렵죠. 물론 은을 채굴한 데에서는 금리가 높죠. 그렇지만 은을 채굴하지 않은 다른 나라들 기준에서는 금리가 높게 측정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은을 화폐의 교환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금을 기반으로 화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조류였고, 그거를 이제 채택하는 국가가 많아졌다라고 한다면, 많아져서, 그러니까 은 대신 금을 쓰는 바람에 공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또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겠죠. 우연이든 우연이 아니든 당시에는 가장 많은 금을 로스차일드에서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금은 유통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생산 증가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금을 가진 자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한 시장이었죠. 하지만 확실한 건 은과 같은 패단은 없었죠. 은보다는 더 생산될 가능성이 적으니까요. 그래서 골드러시를 하든, 이제 남아프리카 금강을 개발하든, 이제 그런 식의 동기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어쨌든 1873년 공항도 마찬가지로 잉여자원은 무역을 하거나 개척을 하면서 소비가 되는데 개척이 없을 때 투기로 기울되고 만약에 기술이 발전을 해서 생산성을 개정할 여지가 계속 있으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현상을 발휘합니다. 뭐 돈이 추가적으로 더 풀렸다라는지 않았다라는 걸 가정했을 때요. 그런데 자본이 더 이상 투하될 기술이 없을 때 저금리 기조가 다시 또 발생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의 기술로는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공황 상태에 빠진 거는 첫 번째는 기준화폐 변화, 가 앞이든 뒤든, 그러니까 은이 너무 많아서 금으로 바꾼 거거든, 아니면 금으로 인위적으로 바꾼 거든 해서 뭔가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기술의 발전이 어느 정도 좀 적체되고 생산 활동이 조금 더 비효율적으로 되는 경향이 좀 어느 정도 있었다. 그래서 그것이 경제 위기를 가져왔고, 그 경제 위기가 이 화폐 변화가 맞물려 가지고 이제 고황 상태에 빠졌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무역국은 분업을 하고 그 효과적인 분업 조정 및 투기 조정을 위해서 공항이 아주 자연스럽게 옵니다. 그 고양이 얼마만큼 길게 되느냐 짧게 오느냐의 그 차일 뿐이죠. 그래서 비교국에서 생산된 물건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자원은 결국 소국으로 가지 않고 부국의 투기에 모이게 되는데, 뭔 소리냐면 비교국에 있는 국가가 무슨 물건을 생산을 했는데 그게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에요.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면 그거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나라들에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자유무역이 얘기했었던 위에서 자유무역이 얘기했었던 거에 대가정 중 하나가 뭐냐면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는 거예요. 만들면 반드시 팔린다라는 걸 가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공항은 왜 오냐면 만든 게 안 팔리기 때문에 공항이 오는 거거든요.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뭐 눈물에 사장이 미쳤어요. 1,000원 떨이 뭐 500원 떨이 막 그러면서 막 떨이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 이익을 보고서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손해를 최소한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거랑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비교에서 생산이 됐어요. 근데 그게 절대우익보다 더 비싸겠죠. 그런데 그게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소국은 그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원을 다 소비했지만은 결국은 부를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에 디프레션이 무조건 오게 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디프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부국은 그 소국한테 돈을 이제 넣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이 모이는 투기성 자본에 더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투기라는 거는 실제 생산성과 무관하게 원래 내가 연봉이 높아서, 내 생산성이 좋아서, 내 연봉이 높아서 내가 비싼 집을 샀다면 그 비싼 집에 산 내 생산성을 투영받은 건데, 내 생산성과 무관하게 나와 근처 집안에 그 땅을 산 사람은 내 생산성과 동일한 수준의 생산성을 투기 자본으로서 확보하게 돼요. 그거랑 똑같은 현상. 그거랑 똑같은 현상에 의해서 부국은 투기를 하려고 하지 잉여자원을 더 생산하는데 돈을 투자하고 교육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가 공항은 주기적으로 계속 와요. 그 투기가 거의 거품이 꺼지고 이제 무역의 불평등함, 즉 무엇이 필요한 물건이고 무엇이 사회에 불필요한 물건이고 무엇이 사회에 필요한 물것인가를 재조정하는 작업, 그 재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항은 무조건적으로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영국이 이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대량의 생산을 기반으로 했을 때 도전국은 이때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1789년, 1840년에 프리드리 리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리스트가 어떻게 보면 현재 지금 중국,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에게 영향을 주는 철혈제상 비스마르크의 사상을 얘기해서 결국은 그 사상을 투영해서 미국 달러 패권 내에서 유리한 고지를 취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 건데, 공을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믿었고, 독일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독일 전역에 철도를 깔아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관세동맹이라고 하죠. 독일의 관세동맹이 있는데, 독일의 관세동맹은 자유무역보다 한 단계 더 수준 높은 통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중일 간 3개국이 FTA를 서로 맺고 그걸 좀 더 강화하는 조항, 다른 나라와 FTA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최혜국 대우라고 하는데, 어떠한 그 하나의 시장처럼 활동한다는 어떤 전제 조항을 깔아놓으면 그 관세 통합에 가까운 건데, 관세 통합을 하게 되면
국가 간의 간섭이 없어지고 국가 간의 분업이 굉장히 촉진되는 거죠. 그 관세 지역 내에서는요. 그래서 EU의 전신 모델이기도 하죠. 그래서 영국 공산품의 수입을 강력하게 통제를 한 다음, 그러니까 영국 공산품의 수입을 통제하고 독일의 시장을 하나로 통합하고, 그래서 독일 산업의 경쟁력을 키운 다음에 자유무역으로 나가야 독일의 국위를 지킬 수 있다라는 논리를 핍니다. 그리고 이 논리는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중국도 똑같이 쓰고 있죠. 중국은 일단은 현들이 있죠. 그 현들, 성들, 그 지역들을 하나의 시장으로 이미 통합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요. 독일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철도를 깔고 공장을 짓고 이제 활성화를 시키죠. 그리고 해외 수입에 대해서 강력하게 통제를 하죠. 특히 IT나 기술 쪽에 대해서는 더 압도적으로 통제를 하고, 게임도 별별 이유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수입 못하게 하고, IT 회사들도 뭐 구글도 못 들어가고, 뭐 유튜브도 못 들어가, 넷플릭스도 다 못 들어가죠. 근데 이제 이 사상은 프레디 리스트의 그 생전에는 완벽하게 구현이 안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사상이 어떻게 보면 실현이 되죠. 오스트리아가 배제된 프로이센 중심의 통일을 이제 완성하게 되는데, 이때 비스마르크가 보호무역 및 강력한 증세를 통해 군비를 확충하고요. 덴마크와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완벽하게 배제하면서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완벽하게 스탠드얼론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 경제와 군대가 따로 있다라고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모든 나라가 성장하기 위해선 경제와 군대는 굉장히 밀접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경제적인 이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는 거거든요. 비스마르크는 그걸 철저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정도의 수준의 최소한의 군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독일을 통일할 정도의 수준, 그리면서 적을 최소한 자기네들을 견제할 적들을 최소화하는 정도의 수준까지만 군대를 확장하고 영토를 확정하고, 그리고 그런 땅들조차도 실제 독일 제국의 관세 동맹을 유지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기 위한 수준만에 딱 머물렀거든요. 그래서 독일이 영국 중심의 세상에서 이제 반기를 들었던 건 바로 이 보호무역 사상에 기반으로 한 건데, 절대 우위에 있지 않은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일수록 무역이 좀 필요하긴 하죠.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이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국가일 경우 특히 더욱더 무역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분배는 공정하지가 않아요. 자유무역을 한다고 해가지고 분배가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분배가 공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대표적인 게 군사력인 거죠. 군사력이 모든 나라가 다 동일해요. 그러면 사실 공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은 군사력이 불일치하기 때문에 군사력을 기반으로 배째라식의 모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각종 제재사항이 들어왔을 때 실제로 그 제재사항을 피해갈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보호무역은 꼭 필요한 거죠. 그래서 비교우위는 생산할 만큼 무조건 소비한다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생산해도 소비하지 않는 제품이 소비될 제품 중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걸 생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힘없는 사람은 그나마 잘할 수 있는 게 더욱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국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리고 소국은 부국이 하지 않는 걸 해야 됩니다. 뭔 소리냐? 부국은 아주 멋있는 뭐 IT 업계 같은 뭐 이제 애플 뭐 이런 구글 이런 회사들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소국은 그런 걸 못 갖기 때문에 아이폰 서비스 센터나 아니면 아이폰 콜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도 현재 나라들은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죠. 이러한 걸 막기 위해서 비교 우위에 있는 국가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는 비교 우위가 아니라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산업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완벽하게 실현을 한 거죠. 중국도 문화와 게임이나 뭐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것도, 물론 게임이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또 문화 콘텐츠 사업이 자신들의 그 일당 독재 체제를 이제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죠. 또 동북공정을 기반으로 한 중화민국 사상을 해체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중국은 그러한 명분으로 해외에 있는 IT 회사들은 중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중국에 있는 IT 회사들은 해외로 나가는 거를 적극 권장하고,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제재하는 업체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무역적으로 보복하는 정책을 취하죠.
대표적으로 화웨이를 들 수도 있겠죠. 왜 화웨이가 무섭냐면 그 전까지 미국이 압도적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건 기술적으로 우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어떻게 보면 중국보다 압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미 중국은 미국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 얘기는 뒤에 가설들과 우리들이 가야 할 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독일의 생산량은 이 시기에 1차 세계대전을 뭐 사실 누가 일으켰냐라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거리가 좀 많지만 이미 독일이 생산력으로는 영국을 넘겼죠. 만약에 독일이 준비된 전쟁을 펼쳤으라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을 텐데 사실 독일은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참전국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 결국 이 전쟁에서 1차 세계대전 패배해가지고 패권국이 되지 못하고 패권의 승자였던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여전히 패권국으로 남게 해줬습니다. 영국은 공황 상태에 빠졌고 1차 세계대전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전쟁을 통해서 그 공황 상태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죠. 그래서 영국은 전쟁을 통해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독일이라는 생산적인 국가를 이제 패권을 누리던 애를 다시 한번 밟아놓고 다시 패권국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데 1939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생을 다시 또 하게 되죠. 그때 당시에는 패권국은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였죠. 그런데 1929년에 또다시 세계등왕이라고 불리우는 공황 상태가 전 세계적으로 오면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교역에 대해서 제한적인 교육만 하고 있었던 소련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이 세계 대공황의 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죠. 근데 1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한 20년, 30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다시 또 나라를 재건하죠. 물론 그 사이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또 그쪽 내용에 대해서 이미 많은 유튜브에서 자세히 설명한 자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반복적으로 설명하게 되면은 내용 반복일 수 있어서 다음 기회에 설명드리거나 요청이 있으면 관련되어 있는 유튜브 동영상들을 관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 상황에서도 마찬가지 위에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도전국은 미국이었고 최종적으로 이 전쟁에서 유럽 전체가 피폐해지고 미국이 압도적으로 이제 패권국이 되는 길을 이제 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황 상태는 다시 또 전쟁을 발라켜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이 오면 전쟁이 와요. 그게 거의 진짜 자연스럽게 오는 거거든요. 어디서나 디프레션이 오든 디세션이 오든 하게 되면 그 사회적 문제를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사회적 문제를 돌리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전쟁을 바라는 것처럼 오랜 시간 경기 침체가 있으면 그 원인을 바깥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그게 또 맞아요. 바깥에서 찾고 바깥에서 소비시켜야 되는 거죠. 임진왜란도 그와 마찬가지로 진행됐다고 이제 하는 논리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독일이 제3제국의 이제 몰락과 함께 없어졌지만은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제3제국이 없어졌지만 히틀러가 이제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죠. 은행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기독교와 카톨릭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크리스천을 지배하는 유대교 이게 올바른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크리스천이 유대교도 포함하는 건 정확하게 몰라서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와 천주교를 지배하는 유대교라고 해서 이제 로스차일드가 금권을 계속 휘둘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미국과 유대인의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저도 섣불리 유대인을 대해서 디스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히틀러를 찬양하는 건 아니고요. 히틀러가 왜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지 왜 증오의 대상이 로스차일드와 같은 은행업들과 그러한 나라들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금융자본가들이 결국은 앉아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바닥에 있는데 그 이익을 앉아서 그냥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독일 노동자를 대변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히틀러가.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진행하는 과정상에서 결과가 좋지 않았고
또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뭐 매우 잔인했다. 뭐 결과가 증명한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섣불리 뭐 그 사람들이 잘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현실이라는 게 그랬다라는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이야기하고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2차 세계대전은 원체 바깥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가고요. 최종적으로 요새는 이제 전쟁이 불가능하죠. 이게 미국이 만들어 놓은 헤게모니에 어떻게 보면 원자폭탄이 만들어 놓은 헤게모니에 의한 건데 세 가지가 같이 움직이죠. 달러, 원자력, 그리고 석유. 이 세 개를 미국이 쥐고 있는 이상 미국의 패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개가 흔들리는 게 문제인 거죠. 일단은 첫 번째로 정확하게는 달러가 아니고 금인데요. 금은 이미 흔들려서 금 쪽은 이미 미국이 흔들려서 달러로 바뀐 거고요. 그리고 지금 유가를 기반으로 한 미국의 그 체제, 뭐 지금의 유가는 모두 다 달러로 결제하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드디어 영국하고 중국하고 그 원유 결제를 위안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의 원유에 대한 시장 지배력도 이제 미국이 슬슬 이제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원자력마저도 이제 오픈이 되게 되면 미국의 헤게모니가 슬슬 끝이 보이는 날이 좀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여러 차례의 이런 도전을 좀 이겨내긴 했어요. 1차는 1970년대에서 그러니까 소련의 도전이 있었죠. 근데 그 소련의 도전은 레이건 행정부 때 고금리와 감세와 작은 정부라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죠.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동영상 슈카월드에서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1980년대에 일본 독일의 재도전이 있었죠. 그런데 플라자 협의를 통해서 일본을 완전히 보내버렸고, 그리고 독일은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이제 프랑스와 같이 EU를 결성했고, 그래서 지금은 EU의 맹주국으로서 잘 있긴 하지만 EU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 그리고 이태리, 스페인과 같은 이제 공황 상태에 어느 정도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 공황 상태에 빠지는 나라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가 있었죠. 사실 일본도 독일이 아니라 지금 EU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과거적인 전통적인 방법은 뭐였냐면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쟁을 할 수가 있는 상태가 아니죠. 바로 핵 억제력 때문에 그런 건데, 6.25 전쟁 때도 핵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은 6.25 전쟁 시 핵을 사용할 만큼 한반도는 타격을 줄 여지도 없었고,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핵미사일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그의 동맹국과 동맹국의 주요 시설들이기 때문에 유럽 본토 혹은 중국 혹은 뭐 러시아 본토들 이런 데들을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핵미사일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건 지금도 계속 이어져서 미국은 어떻게든 핵미사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 내에서 자신들의 패권을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은 유엔의 상임이사국이고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력도 이미 미국을 추월했습니다. 물론 경제력이 미국을 추월했다라는 논리에는 각종 논리들이 있는데 실질 구매력 기준에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을 추월했다는 거고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근데 미국이 근시일내, 그러니까 50년 이내에 중국한테 바로 따라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해 보이는 건, 만약 이 상태가 된다면 100년 후에는 아마 미국이 패권을 내려놓지 않을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보이는 거죠. 그건 이제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이 100년 정도만이 패권이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2030년 정도 되면 드디어 이제 미국의 패권이 중국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시기가 되겠죠. 그리고 똑같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 중 하나는 이 전전 타임에 그 패권국이 큰 혜택을 보는 전쟁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도가 생겨요. 그래서 그 혜택을 유지하면서 패권국이 그 기존의 패권국과 패권국이 아니던 나라 간의 전쟁 사이에서 어부지리를 찾으면서 성장해가는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저금리 현상은 모든 나라들이 고도의 인플레이션을 겪기 전에, 즉 전쟁이라는 걸 얻기 전에 항상 공통적으로 해왔던 것이죠. 다만 다른 게 있다면
과거에는 전쟁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회적 불만이 전쟁을 통해서 표출이 됐고 해소가 됐고 그걸 통해서 리레버리적이 됐는데 지금은 그런 방식으로 할 수가 없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전쟁과도 같다고 느껴집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일지는 모르겠어요. 9.11 테러가 있었죠. 9.11 테러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 써놓은 글이 있긴 있는데 9.11 테러의 결과 이익을 본 나라가 도대체 어딘가라고 하게 되면 어찌 보면 미국은 거의 큰 손해를 보지 않았고요. 유럽만 좀 손해를 봤는데요. 9.11 테러 결과 미국이 파병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생겼죠. 그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하고 중동 지역 주변을 포위할 수 있었고 이란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거나 이란에 대한 군사 활동 또는 중국에 대한 군사 활동을 하기 위한 교두보를 열었는데 만약 코로나도 그런 거라면 코로나도 미국이 대놓고 전쟁을 할 수가 없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거라면 그래서 코로나를 핑계로 전시에 준한 화폐 발행을 해도 되는 거라면 그리고 코로나를 이유로 우리가 모든 나라들이 더 이상 무역을 하지 않고 여건 내에서의만 무역, 제한적 무역이죠. 제한적 무역을 해서 전 세계적인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면 세계의 대공황이라고 불릴 정도의 공황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오기 전에 왔었던 수준의 그런 대규모의 공황을 일부러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중국을 넘길 수 있겠죠. 중국을 지금 넘기지 못하면 중국을 지금 병들게 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패권에 대한 도전을 중국에게 이제 용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그러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더 이상 중국을 그대로 뒀다가는 이 상태로 가면 자연스럽게 패권국이 넘어갑니다. 이미 미국 달러는 굉장한 저금리 상태인 거고 너무 많이 찍었죠. 그동안은 안전했어요. 왜 안전했냐면 중국이 세계 무역 시장에서 결국 생산량이 증가량이 그만큼 미국이 찍어낸 돈을 커버할 정도로 많은 양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더 이상 중국이 미국 달러를 쓰지 않고 자기네들의 돈을 1대1로 등과 같은 사업을 통해서 사용하고 여건 내에서 달러를 배제하는 모습이 계속 보인다면 결국 미국은 기술에 대한 챌린지, 개척지에 대한 챌린지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개척지에 대한 챌린지는 중국 역시 더 크고 젊은 사람들과 더 저임금자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개척 가능성은 중국이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차이는 기술에 대한 차이일 뿐인데 만약에 된 기술에 대한 차이조차도 중국이 압도적인 보호 기술 정책 제도들로 복사하고 자기네들 것들은 오픈 안 해주는 방식으로 또 화웨이를 통해서 기술을 백도어를 통해서 뒤에서 이렇게 갖고 가거나 그런 식의 방법들은 어떤 식으로든 해서 미국을 능가하는 기술력을 가진다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도 미국이 패권 국가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미국은 명나라랑 닮아있고 지금 중국은 청나라랑 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도 명나라의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명나라가 이기기를 바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청나라가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거죠. 미국이 어떻게 원포를 얻든 간에 중국과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세계대전이 되기 때문에 전쟁은 무조건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전쟁이 아니라 경제 위기를 통해 누가 버티냐 싸움을 들어가야 되는데 미국이 만약에 이 경제 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거면 이르면 5년 이내, 늦어도 10년 이내에는 그 액션이 실질적으로 구현이 끝나야 중국은 대부분 통일 국가가 생기고 나서 200년 정도 좀 지나고 나서 항상 망하는데요. 중국이 사실상 통일 왕조를 거의 중반에나 우리 6.25 전쟁 즈음 해서나 완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하게 된다면 아마 2150년쯤에 망하겠죠. 중국이 그동안의 역사 계속 반복하듯이 한다면 2150년쯤에 망하겠죠. 하지만 2150년 전에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성장기가 있다는 얘기고
미국 역시도 오래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도 어떻게 보면 이제 쇠퇴기에 접어드는 국가의 수명상 쇠퇴기에 접어드는 나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도전을 잘 넘기지 못한다면 확실한 건 지금 흐름은 패권국이 미국에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이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결국은 어떠한 액션을 가질 것이냐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상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경제 이론인 거고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물론 역사도 편집에 따라서 그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왜곡된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팩트라고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위에 있는 것들은 제가 밑에 설명드리는 거에 비해서 훨씬 팩트에 가까운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내용들은 과학기술과 그리고 저의 사견과 그리고 제가 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저의 그냥 생각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들과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보면 또 재밌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만약 미래를 예측한다면 더 유익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